2020년을 정점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2035년 이후에는 아무리 줄여도 1도를 못 지킨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말이군요. 예. 예. 근데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구 증가, 또 산업화, GNP라고 하는 그렇죠. 거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 혁명이 또 있습니다. 예.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즉 뭐 대체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기술의 열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량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 시나리오에 근거한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인근 공사장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에서는 연이은 폭우에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의 역사에서 대기의 진화가 있는데요. 예. 원시 대기는 상당히 지금과 달랐을 거라고 그렇죠.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시 대기 진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물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식물이 죽으면서 그 탄소를 고스란히 가지고 지하에 매몰되기 시작하죠. 그게 석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석탄을 캐서 태울 때는 역작용으로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공기 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어쨌든 2020년 정점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은 석탄, 석유 소비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하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게 언제였죠? 201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줄이고 있습니까? 계속 늘고 있죠?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글쎄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오히려 석탄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고 또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이 그렇게 탈퇴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못지않은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우리가? 뭐 세계 7위로. 7위.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소비는 좀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될 때 더우니까 문도 열어놓고요. 또 여름철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그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라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냉방시설을 하면서 또 문을 열어서 찬바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해서 상당히 그 에너지 소비량에서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1인당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업체가 또 에너지를 그냥 펑펑 쓰잖아요. 뭐 공업 활동, 뭐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이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현재 이산화탄소 감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술 혁명에 해당합니다. 물론이죠. 예. 이제 산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장이라든지 생산지에 있어서는 향후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탄소세라든지 그렇죠. 탄소 거래라든지 뭐 그런 제도로 향후에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과거까지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른 환경 문제와 유사하게 공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의 그 오염원을 배출하는 데서 돈을 내고 배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들을 돈을 내고 배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외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외부 비용을 사실은 이제 내부로 돌렸을 때 물건값이 상승하고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예. 빨리 그 산업혁명들을 이루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온난화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파리 기후 협약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축의 목표치들을 정해놓고 그걸 그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덜 하는 나라한테 가서 돈 주고 그걸 사와라. 그것까지 합시다. 이런 협약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 미국도 빠지고 국제적 강제력은 지금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죠. 네. 이대로 가면 20년까지만 느리고 줄여갑시다라는 건 공연불 아닐까요? 뭐 그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전 세계가 처한 향후에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그런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구의 미래를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뭐 당장 올여름 무지하게 더웠다 하지만 뭐 찬바람 불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사람들이 사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지구 환경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시각들이 지금까지 있죠. 예, 우세했습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는 그냥 발로 차서 도로에 민대든지 또는 뭐 원자력의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현재 그 저준위의 그 핵 쓰레기를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그렇죠. 지구 환경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결국 후손에 넘겨주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생각에는 아주 먼 훗날의 그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폭염 또는 기후변화가 있었을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 2003년에 그 프랑스에서 꽤 대단한 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2003년의 여름에 온도가 무척 올라가서요. 이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의 15,000여 명의 노인들이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15,000? 네, 1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에 보면 약 32도 온도를 상회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망자가 네. 즉 그 온열 질환이죠.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향후에 기후 변화가 먼 옛날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당장 우리 문제다. 당장 우리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이웃의 문제고 또 우리 살아가는 국민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입니다. 네. 돈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미래의 어떤 효과, 미래에 살지 못한 지구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네. 이런 것들이 동인이 돼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바로 파리 협약의 정신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기상이변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또 따라오는 하나의 주제가 이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 네. 지난 여름에도 뭐 태풍 진로를 뭐 정확히 예측했네, 못했네, 또 집중호우를 왜 꼭 비 온 다음에 그런 예보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상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분의 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가능성들이 더 커집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한 도시 메릴랜드 주의 엘리코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집중호우로 거의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도시 자체가 아예 폐기됐어요? 예, 그런 상황으로 지난 7월 달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를 10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집중호우다. 근데 그 도시가 2016년에 2년 전에도 1000년 만에 오는 강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만에 오는 강우가 2년 만에 두 번 그 지역 같은 지역에 왔는데 드리는 말씀은 기후 변화 즉 온난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러한 극한의 기후, 극한의 이상 기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보를 할 때 과거의 경험에만 의지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예보의 적중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상 예보 시스템도 그렇고 재난 대비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뭐 홍수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뭐 몇 년 만에 올 비에 대비했다 보통 그러는데 그거 기준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투자가 되고 또 너무 늦게 하게 되면 피해를 또 받게 되니까 그걸 최적화할 수 있는 예측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보는 무척 어렵고요. 그렇죠. 지난번 태풍 그 솔릭 그 예보를 두고 이제 많은 매스컴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불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상학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보가 뭐 잘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경고를 했으니까 아니 그거가 아니고요. 다른 뭐 세계 유수의 예보 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유럽의 뭐 중장기 예보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기상청 예보가 그 두 예보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예보라든지 또는 뭐 일본의 예보도 사실은 서울을 관통하는 것으로 예보를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예보하지 못한 부분 다 모든 모델들이 다 같이
서해 바다에 잠시 주춤하는 네. 그걸 예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때 시마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동쪽에서 일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쌍둥이는 아니고 같은 이제 태풍이 존재하게 될 때 서로 그 끌어당기고 미는 그 간섭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걸 후지와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후지와라 효과를 모두 다 표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보 자체에는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예보들이 그렇게 잘못 예보를 했고 그러나 뭐 일본 예보는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네. 50보 100보에 뭐 같은 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상청이 그 예보에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술들은 세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수치 예보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영국 기상청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모델이고 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수치 예보 사업단이라고 하는 개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형보다 한국에 특화된 그런 예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에 보다 적중률이 높은 특화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또 개발해서 더욱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투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무척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우리만의 독자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모델들이 우리의 것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될수록 맞추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야만 그나마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또 대체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많이 진행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벌써 한 5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인 바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얻은 기술을 세계로 다 수출하고 있는 아주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뭐 주민들이 자꾸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해서 개인적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이용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3년 뒤인 2021년에 지구 환경과학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대규모 뭐 학술 대회가 열립니까? 네, 뭐 저도 그 유치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2021년 7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큰 학회인데 국제적인 학회인데 기상기후 학회 그리고 해양과학 또 빈권 이런 지구과학에 상당히 중요한 즉 기후와 관련된 그런 학회들이 부산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현재까지 연구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 환경 변화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풀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에서의 상황도 잘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야죠. 또 국제적인 공동 연구, 특히 젊은 과학자들의 향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뭐 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대회 이런 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음번 2021년이 우리 부산에서 유치를 했군요. 네. 그 국제학술대회에 한국 사례를 발표하는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계속 이산화탄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옳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바로 이 기후변화 시대 한 시민으로서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예. 지난번 폭염에서 경험했다시피 기후변화를 인해서 개인이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러한 고통이 후세에 이어진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물려주는 더 크나큰 폭염, 또 기후변화가 되겠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에너지의 전략이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국제적인 그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적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좋은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손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뜨거운 맛들 보셨죠? 얼마나 더 뜨거운 맛을 봐야 삶의 패턴을 바꾸시겠습니까? 네, 더 뜨거워지기 전에 좀 바꿔봅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